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위원을 내년 1월부터 넣는 겁니다.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연준의장이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럼 모든 연준위원들은 이 사람 말을 듣겠죠.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자, 미국의 5월달 구인 건수 777만 건, 외식 금융업 중심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 자, 미국의 고용시장 월가 예상치가 730만 건이었는데 실제로 770만 건, 한 40만 건이 좋게 나왔네요. 괜찮게 나왔다. 미국의 고용지표 나쁘지 않다. 근데 줄탄 보고서라고 이건 이제 민간 보고서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지는 않아요. 살짝 조금 뭐 계절성이라던가 아니면 변동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수치는 살짝 틀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일 7월 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 이거 보셔야 된다. 그거 두 가지까지 같이 보셨는데 고용지표가 쉽게 꺾이지 않았어. 그러면 미국의 고용지표는 여전히 좋구나. 여전히 좋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약이 무효. 트럼프 일본차에 25% 관세 부과할 거. 자, 요거는 살짝 걱정인 부분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일본이랑 서로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5년도 7월 20일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이런 협상들이 순조롭게 가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이번에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랑 적대적인 이런 관계를 펼침으로써 어떻게 된다? 각국에 있는 글로벌 그 정상들, 총리들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국민들한테 우리 트럼프와 미국한테 복종 안 합니다. 협상 질질 우리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 겁니다. 표 많이 받으려면 참여 선거 전까지 미국과 협상은 힘들겠죠. 이시바 총리도 협상하고 싶어. 일본 제일 잘한 거 있죠. 협상은 이제 막 사바사바 하고 싶은데 20일 전까지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선거 때문에도 협상하지 않을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참여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그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쌀 수입 쉽게 못 내리죠, 결정. 뭐 쌀 가격이 올라가서 뭐 식품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 맞아요. 맞는데 쉽사리 일본 농민들 막 들고 일어날 건데 만약에 미국과의 쌀 관련된 협정을 맺거나 수입을 할 거다. 그래야 또 일본 차도 이게 관련돼서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유도리가 있어요. 야, 일본차 25% 때릴게. 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에 대한 뭐 자동차 관세를 아니면 뭐 그 자동차 판매라던가 우리한테 뭐 공장을 지어줘라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야, 우리 미국산 식량 쌀 너네 수입해야지. 그러면 우리 일본차 내려줄게.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7월 20일 일본에 참여 선거가 있기 전에 일본 이시바 총리 얘네 당에서 쌀 수입을 딱 완료를 땅땅땅 했어. 그럼 일본의 농민들 어떻게 될까? 들고 일어나겠죠. 참여 선거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의 쌀 협상도 7월 20일 이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거는 7월 4일 날 7월 9일이 7월 8일이죠.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되기는 될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 노이즈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도 그랬듯이 똑같이 일본도 미국과 협상을 순조롭게 끝낼 거다. 다만 참의원 선거, 일본에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되면 이후부터는 협상이 순조롭게 간다. 요거는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머스크 트럼프 감세 법안에 미친 법안 통과 때는 아메리칸당 창당. 재밌죠? 여러분들 트럼프랑 머스크 또 2차전이 발발했어요. 2차전이 발발했는데 1차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죠. 1차전에는 시장이 좀 크게 놀랐어. 근데 2차는 크게 놀라지 않았죠. 우리가 항상 요거를 복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1차 때 발생해서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 똑같은 이슈로 또 2차전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크게 하락하진 않아요. 이때 10% 하락했다 그러면 많이 하락해도 5% 정도.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때 트럼프랑 머스크랑 갈라설 겁니다. 요 얘기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4년 뒤에 그 트럼프가 이제 뭐 3년이면 한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공화당 후보가 나오고 막 할 때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를 전격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기억나세요? 말씀드렸던 거? 토시 하나 틀리고 무슨 얘기 하냐면 머스크가 이번에 감세 법안 통과되면 내년 중간선거 민주당 후보들 밀어줄 거야. 그 얘기 쭉 합니다. 요거 보시면 아마도 머스크와 트럼프는 같이 갈 가능성은 힘들다.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신경전만 펼치더라도 크게 의미 없다. 시진핑 실각설 음모론일까요? 아직 모르죠. 시진핑 관련해서 영상을 그 언론에다 띄웠더라고요. CCTV에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월 달에 결정이 나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맞붙고 있다. 그래서 뭐 남아공으로 갈래? 너 테슬라 뭐 기업 포기할래? 요 얘기하고 있죠. 추방할까? 정부 지원금 끊을까? 또 아메리칸당 창당한다. 또 이렇게 맞붙고 있죠. 돈 대 정치 권력 이런 식으로. 너무 똑같이 말해서 기겁했어요. 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트럼프 자필 메시지로 경고. 트럼프 형님 힘도 좋아요. 자필 메시지로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뭐 스위스, 뭐 캄보디아, 재팬, 덴마크,
이런 국가들 다 지금 기준금리가 이 정도인데 봐라 35등이다. 미국이 4.5다. 제롬 파월 당신은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금리가 너무 높고 자필 메시지로 경고하네요. 여러분 이거 자필 메시지 하고 나서 파월 연준의장이 나왔죠? 공식 석상에. 유럽에 가서 그 연설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7월달 금리 인하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데이터 보고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데이터 보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슬쩍 태세 전환을 하죠. 입장 변경을. 데이터에 달려있다. 그래서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둬야 된다. 그 트럼프가 파월 연준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관련된 분위기가 월가에서도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파월 차기 연준의장이 고추가 될 수 있어. 레임덕 상태로 보여. 그리고 만에 하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제가 시장에 좋다 그랬어요? 아니면 안 좋다 그랬어요? 자, 지금 파월 연준의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대체할 수 있는 차기 연준의장을 연준위원 내에서 선택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죠. 그 의원들끼리 원탁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차피 파월 연준의장 내년 5월까지잖아. 끝났잖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레임덕이라 그러거든요. 대통령 이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제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좋을까 나쁠까? 이러면 채권금리 튑니다. 장기채금리 튀어요. 장기채금리 튄다 이러면. 오히려 안 좋다 우리한테.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을 수 있을까? 연준 이사 중에 쿠글러 이사라고 있어요. 쿠글러 이사 이분이 임기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럼 1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연준위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위원을 내년 1월부터 넣는 겁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임기가 5월이죠.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연준의장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2월부터. 그럼 모든 연준위원들은 이 사람 말을 듣겠죠. 연준의장 말을.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래서 거기에 뭐 지금 막 후보들 나오죠. 그리고 지금 월러 이사도 그렇고 미셸 보먼 그 연준 부의장도 그렇고 트럼프 1기 때 내정됐던 인물들이다. 이런 식으로 내정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VS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내통을 하면서 금리 내려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16거래일 만에 순유출 전환 4,600억 원. 자, 여러분들 왜 빠져나갔는지 제가 어제 주간 정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멤버십 분들 시그널 나갔습니다. 지금 왜 빠졌는지 말씀을 드렸고. 자, 트럼프 이스라엘 60일 휴전에 합의. 이스라엘 뭐 60일 휴전 합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의미 있나요? 야, 2달만 조금 가만히 있어 봐라. 시장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왜 건들건들 되냐? 2달만 좀 참아봐라. 달래는 거죠. 휴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1일이네, 1일. 7월 1일, 유출이 나왔네요. 자, 이더리움 ETF 플로우 테이블 유입됐네요. 들어왔네요. 근데 큰 의미가 없다. 금액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미국 실업률 내일 발표되면 내일 중요합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실업률이랑 비노고용지수 발표되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실업률 그냥 예상치대로 나오는 거. 그리고 비노고용지수 소폭 둔화되는 거. 실업률도 살짝 올라가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크게 올라가지만 않으면. 대신 실업률 올라가는 게 구인 건수가 실제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가 있죠. 좋은 이유는 100개의 일자리를 구해. 근데 500명이 지원을 해.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400명 실업이죠. 안 좋은 실업률 상승은 100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90개 일할 사람이 90개밖에 없어. 그래서 실업률이 늘어나. 요거는 안 좋죠. 그래서 전자인데 500명이 지원하고 100개밖에 없다 해서 실업률이 요게 좋은 건데 요게 소폭 조금 둔화되던가 혹은 실제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던가 그게 가장 좋다. 그래서 고용지표나 실업률이 살짝 깨짐으로써 7월 31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7월달 고용지표, 물가지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근에 말했던 그 연준위원들이 있죠. 7월달에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월러 이사, 미셸 보먼 부의장, 굴스비 총재 이런 분들의 의견 타당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CPI 많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7월 15일날 CPI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줄 겁니다. 그래야 금리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9월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죠? 7월 15일, 7월 3일 내일이랑 15일날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15일부터 또 이번 주 JP모건 실적 발표 시작되죠. 미국 2분기 어닝 시즌. 좋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의미 없고. 미국 소매 판매 이건 지켜봐야 된다. 좋게 나오는지 나쁘게 나오는지는. 일본 금리 결정 30일 가능성이 있죠. 20일 참여 선거죠. 그 이유니까 가능성 충분히 있죠. 있어도 의미 없다. 금리 올려도 우리 미국 증시 안 빠진다. 7월 31일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9월달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한 언급이 들어갈 겁니다. 요때. 자, 뭐가 빠졌나 한번 볼게요. 뭐가 빠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렸네요. 유럽중앙은행 포럼. 제롬 파월 연준의장 얘기한 거 긍정적으로 7월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월가에서 CME 패드워치 한번 보셨어요? 월가에서 분위기가 금리 인하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투자은행 그 줄리어스 베어에서도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 골드만삭스도 기존 2회 12월 첫 금리 인하 1회였구나. 12월 첫 금리 인하에서 올해 3번 9월 달에 내리지 않겠냐 앞당겨졌어요.
그 뜻은 지금의 글로벌 그런 IB 투자은행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시점도 앞당기고 있다. 점점 금리 인하 분위기가 월가에서 퍼져가기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죠. 7월 15일부터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 2주나 남았네요. 좋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